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3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3,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33명으로 국내 발생 30명보다 많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은 11시 20분에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다른 소식 전해드린 후에 코로나19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들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간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연쇄회동 중인데요.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경진 기자, 비건 부장관 지금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잠시 기자들을 만나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잠시 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납니다. 북핵 수석대표끼리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건데 약 1시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만남이 끝나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약식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또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개성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등에서 북한과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최근 북한이 만남을 거부한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앞서 오전 9시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1차관을 잇따라 만나 한미 관계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현안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방문하는데요. 새로 임명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그 뒤에는 일본으로 향합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어제 오후 5시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방한 첫날 일정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내린 지 오늘로 일주일째인데요. 추 장관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이 답을 달라는 겁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보낸 최후 통첩입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공개한 입장에서 수사 지휘 뒤 일주일이 지났다며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예정 없이 냈던 장관의 연차 휴가는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추 장관은 입장 발표 전 사찰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글을 오늘 오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검과의 협의는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앞서 어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이 최측근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하려 했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지휘 정당성을 재강조했습니다.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는 지적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지휘 배제 권한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검사장 회의에서 제안한 재지휘와 특임검사 카드도 이제는 꺼내기 어려워진 상황. 시한까지 못 박히면서 윤 총장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언 유착 수사를 맡은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며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글을 써 공정성 시비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형사 1부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 수사팀은 부장회의의 지휘에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내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설명하고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 일요일 매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가 하루빨리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WHO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WHO가 중국에 편향돼 있어 자금 지원을 끊겠다며 탈퇴를 시사했었는데요.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은 WHO,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WHO가 중국을 편들고 있고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며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00 million and $500 million per year to the WHO. In contrast, China contributes roughly $40 million a year. So the United States has a duty to insist on full accountability. 트럼프 대통령이 WHO 탈퇴를 언급한 지 2달도 채 안 돼 미국이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의회는 대통령이 미국을 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시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독일 DPA 통신도 미국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국의 WHO 탈퇴를 통보했다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탈퇴가 확정되는 것은 관련 절차를 거쳐 1년 후인 내년 7월 6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처는 미국의 생명이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WHO는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길 바란다고 요청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WHO 탈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WHO의 추가 대응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경영진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펀드 자금의 구체적 흐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펀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법원이 이 회사 김재현 대표와 이사 윤모 씨, 이대주주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가 갖춰져 있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사 송모 씨에 대해선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체포 상태인 김재현 대표는 영장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영장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김 대표 등이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로 연 3%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준다면서 끌어모은 돈은 5,300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를 위조해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 등 부실 기업 여러 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1,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에 대해 환매가 중단됐고 만기를 앞둔 4,100억 원가량도 사실상 환매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김 씨 등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펀드 자금의 구체적 흐름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이들의 여권 유력 인사 등과 깊은 관련을 맺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미국 법무부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동 성착취범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미 사법당국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망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인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도 거부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미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셔인 검사장 대행은 다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의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사법당국의 반응은 앞서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외신들의 시각과 일맥상통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들은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반면 손 씨는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도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며 한국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의 죄명과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후 손 씨는 지난해 4월 미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요구에 따라 인도 심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6일 한국 법원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없더라도 올해 선진국들이 경제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이 고용지원 긴급조치를 너무 서둘러 종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선진국의 실업률이 9.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 2차 유행이 없는 긍정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입니다. 내년 말에도 실업률이 7.7%를 기록하고 2022년이나 돼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pandemic has wiped out the progress in labor markets made over the past decad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내 실업률만도 올해 1.6%포인트, 내년엔 3%포인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ECD는 정부가 고용지원 긴급조치를 너무 서둘러 종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등 새 프로그램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Policy responses must be timely, they must be ambitious, and they must be sustained.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라진 일자리는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실업자 370만 명의 일자리는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임시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 30%도 일자리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조금 전 발표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확진자가 63명 더 늘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6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지역 발생은 30명, 해외 유입은 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200명대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역 확진자의 경우 최근 추세대로 서울과 경기, 광주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해외 유입 확진자는 영남권과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검역 과정에서도 11명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 발생보다 많았는데요. 해외 유입 추세를 자세히 보면 지난달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죠. 그런데 3, 4월에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내국인의 비중이 컸던 반면에 최근에는 보라색의 외국인의 비중이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아직 해외 유입 확진자를 통해 지역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안팎으로 불안한 상황인데요. 국내 집단 감염 상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지역 확진자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많이 나왔죠. 계속해서 집단 감염의 영향입니다. 광주 사찰인 광륵사 관련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 92명이 확인됐습니다. 오피스텔을 거쳐 교회와 사우나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37명으로 늘었고요. 의정부시 아파트 관련해서는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29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수원의 교인 모임과 관련해서는 어제 하루 동안 5명이 늘어 모두 25명이 감염됐습니다.
해외 유입과 국내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깜깜이 감염도 적지 않은데요. 밀폐, 밀집, 밀접한 산밀 장소는 피하시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번엔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충남입니다. 확진자 9명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대전 140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접촉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새로운 감염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대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정환 기자, 지역 내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이후 대전 6명, 충남 3명 등 신규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먼저 대전에서는 이틀 전 확진된 140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40번 확진자는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정림동 거주 50대 여성인데요. 유성구 교촌동에서는 이 여성의 40대 여동생이 밤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140번 확진자가 지난달 29일부터 5차례 다녀간 유성구 원내동의 한 개인 의원에서 원장인 50대 남성과 원장의 부인인 50대 여성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20대 남성으로 대전 세이백화점 직원인데요. 역시 140번 확진자의 아들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세이백화점 직원과 접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측은 어제와 오늘 임시 휴점한 상태입니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 사는 50대 남성은 확진자가 잇따랐던 정림동 개인의원의 외래 환자 보호자입니다. 또 조금 전 정부 대전청산의 조달청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남 금산에서는 외국인 가족 내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확진됐는데 밤사이 이 남성의 우즈베키스탄인 20대 아내와 3살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3살 딸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등원한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고 원아와 교직원 등 63명의 검체를 제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는 지난 5일 입국한 카자흐스탄인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밤사이 9명이 추가되면서 지난달 15일 집단 감염 발생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3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이번엔 광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8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들이 다녀간 고시학원과 사우나와 연관돼 있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확진자가 8명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오전 1명이 더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 사례인데요. 먼저 기존 확진자가 수업을 받았던 광주 고시학원 관련 확진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또 기존 확진자들의 직장으로 확인된 사우나 관련이 1명, 광륵사와 일곡중앙교회가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지난 6일 광주 고시학원 수강생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어제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에 이어 어제와 오늘 광주에서 5명의 수강생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모두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고시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종교시설과 노인 요양시설에 이어 고시학원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 기존 확진자 4명의 직장으로 확인된 광주 광산구의 한 사우나에서도 50대 여성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광주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곤 지역 감염 확진자가 없어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밀집 시설인 고시학원과 사우나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늦추긴 어렵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2차 지역 감염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광주 전남의 지역 감염자는 모두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잠시 뒤 11시 20분에 중계본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지역을 연결해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오늘 현황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다시 신규 확진자가 60명대로 올라가긴 했지만 좀 다행스러운 점은 국내 발생이 30명에 좀 불과하다는 점을 좀 다행스럽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불안한 점은 지금 검사 중인 사람의 숫자가 24,012명입니다. 어제 337명이 늘어난 건데요.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24,000여 명이 지금 계속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좀 불안한 부분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또
해외 유입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계속 확산세라는 또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7월 7일 기준으로 중증 환자하고 위중 환자에 대한 상태 분류가 있는데요. 중증 환자는 12명이고 위중 환자는 24명입니다. 위중 환자가 좀 크게 늘었는데요. 위중 환자의 비율이 전체 중증 환자 중에서 한 66%로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중 환자의 경우 전부가 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 이제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그 정세균 총리가 이 교회에 관련한 방역 지침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오늘 좀 중요하게 언급된 내용들인데요. 정세균 총리는 지금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규 예배가 아닌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가 되고요. 또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라면서도요.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교회에 관한 이 방역 수위를 한층 더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 유럽 EU에서 우리 포함한 14개 나라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직접 가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30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3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총 13,244명이며 현재 989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으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모두 285분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구급 공무원 공채시험 추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적지 않은 감염 사례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EU가 우리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하였으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10명대를 유지하며 국내 환자 발생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나 호남권과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소모임과 종교시설, 방문 판매 업체 등 방역 당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하였고 정부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방역 조치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 7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 이후 나흘간의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7월 1일 대비해서 모두 39.1%가 감소해서 시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신 광주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광주, 전남 지역의 환자 추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한데 모은다면 우리 사회의 방역 역량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은 잘 준수되어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 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활동에 있어서도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에 취약한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활동을 외식, 운동, 종교활동 등 크게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종합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종교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 식사 등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인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종교의식 전후의 악수, 대화, 모임, 식사 등 활동이 동반된다면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소모임 등을 진행한 경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외식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외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을 통해서 집에서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를 할 경우 그 위험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집기 공동 이용과 근접 접촉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실제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에 대해 위험도를 분석해서 국민들께 참고하도록 제시하고 스스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펴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거나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음식점의 방역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의 비치와 제공, 위생적인 수조의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위생 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 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개를 목표로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은 스티커의 부착, 전국 안심식당 온라인 공개 등 온오프라인 홍보가 가능하며 필요한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와 외식업계가 함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는 7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시행될 예정인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방역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5월 5급 공채시험과 6월 지방공무원 시험과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을 통해 약 40여만 명의 시험을 치렀으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서 한 건의 감염 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 역시 시험장의 철저한 대비와 수험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 현재 감염이 확산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수험생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제 종교활동, 식사문화 등 우리 일상생활의 전반을 방역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계속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넘겼던 일상의 활동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자각과 성찰이 요청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의료계와 전문 학회가 모인 범학계 대책위원회와 함께 만나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그간의 대응과정 평가를 위한 컨퍼런스를 5차례 개최해서 대응 계획을 함께 논의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경청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역의 기준과 수칙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